안녕들 하시오. 혼자 작업한 게 실수가 좀 많아요. 그니까 이쁘게들 좀 봐주시오. 그들도 실수하고 살제. 오메 아베가 경상도 사람인데 요놈은 우리 이웃 할매가 하는 소리 듣고 따라해보기는 하는데 할매가 보면 웃을란가 몰라. 그시기 요놈은 요래야 하고 뭐냐 또 요놈은 요래야 한게 알아서들 바꾸시오. 그리고 다음에 실수 나오면 경상도 사투리 해볼라네. 오메 내가 너무 말이 많았지. 시작하여 양쌤 양쌤. 시어머니는 시계 바늘이 6시를 넘어가면 카페에서 영상 작업하는 며느리가 언제 오나 기다리십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면 친정어머니는 딸이 언제 오나 기다리십니다. 칼라판 전원일기를 못 본 딸을 위해 채널을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저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이렇게 두 분 있습니다. 1부에 이어 아파트 구조에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들을 배웁니다. 언뜻 보면 A room이라고 쓴 것 같죠? 이것은 A가 아니고 A의 어머니인 알파입니다. 영어의 알파벳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영어의 A는 헬라어와 라틴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글자의 첫 알파벳인 바로 이 알파에서 나왔습니다. 엄청 길고 복잡한 글자의 역사를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5세기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 샘족들로 형성된 페니키아라는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 3000년 전 소위 알파벳 혁명을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들은 한 가지 문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만들어내는 22개의 자음 문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통 하나의 언어가 가지는 소리의 수는 30개 내지 4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글도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 이렇게 모두 24개로 글자를 이루고 있고 영어도 26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보통 거의 단어의 수만큼 문자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쉽게 글자를 익힐 수가 없었답니다. 한자나 이집트의 그림과 같은 글자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하다드를 비롯한 여러 이름으로 불리운 존재를 주님, 즉 바알이라고 부르며 가나안의 다른 신들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소는 바알의 중요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소는 종교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일상에서는 부와 권력의 척도로 중요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페니키아 알파벳의 첫 글자는 소의 머리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면서 이 페니키아어를 일찍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인기가 있었던 아주 오래전 영화 10개의 모세가 석판을 들고 내려오지요. 이 석판에 쓰인 글자가 바로 페니키아어라고 합니다. 페니키아어의 첫 번째 글자의 이름은 알레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레프가 후에 그리스 로마에서 알파로 되고 후에 영어의 A가 됩니다. 두 번째 글자는 베트입니다. 2개의 방을 가진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글자로 와서는 모양이 이렇게 변하고 베타라고 불리웁니다. 페니키아어에서 와서 그런지 변한 모양에도 2개의 방과 같은 공간이 있는 글자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B라고 읽고 우리 눈에 익숙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이 알파벳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영어의 A의 어머니인 알파, 그리고 영어의 B 어머니인 베타를 합하면 알파 베타죠. 이 발음이 알파벳으로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로 돌아갑니다. 알파, 알파, 알파. 자,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는 알파라는 단어를 쓰게 될까요? 요즘 자녀들이 결혼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살 공간, 안에 넣을 살림살이, 신혼여행 비용, 결혼식 비용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알파라는 것은 얼마에 추가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알파 뒤에 있는 room은 무슨 뜻일까요? 방이라는 뜻입니다. 룸 서비스 들어보셨죠? 방에서 받는 서비스죠. room, room, room. 아파트 공간에 알파룸이라고 하면 딱히 방처럼 충분한 공간은 아니고 팬트리처럼 창고 수준의 작은 공간은 아니지만 애매하긴 해도 아이들 공간, 서재,
미니 카페, 취미룸, 컴퓨터방 혹은 옷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한정된 아파트 공간을 요리조리 잘 구성할 수 있게 되다 보니 나오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냥 크기만 한 방이나 거실 한쪽 구석에 이상하게 나온 공간을 지혜롭게 잘 바꾼 것 같기도 합니다. 드레스룸 혹은 드레싱룸은 옷을 갈아입는 공간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에서 옷을 샀습니다. 참 재래시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전통시장으로 부르기를 2010년부터 서울시가 권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좀 허름하고 추레한 느낌 때문이랍니다. 전통시장은 옷을 갈아입는 별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옷들 사이에서 혹은 주인이 건네주는 펑퍼짐한 치마 하나를 입고 옷을 갈아입노라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춘기 소녀에게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어리다고 괜찮다고 그러셨지만 그때는 옷이고 뭐고 다 던져두고 혼자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자, 룸은 방이라고 이미 배웠고요. 저는 드레스하면 공주님 옷이 생각납니다. 드레스룸이라고 하면 드레스를 두는 방인가요? 단어 자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레스룸의 뜻은 갈아입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네, 콩글리시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드레싱룸이라고 써야 합니다. 드레스는 옷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옷을 입는 행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글로도 입다와 입는은 글자가 비슷하듯 영어도 그렇습니다. 입다는 드레스고 입는은 드레싱이 됩니다. 탈의실은 갈아입는 방이니까 드레싱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두 가지 다 발음하겠습니다. dress room, dress room, dress room, dressing room, dressing room, dressing room. 옷장과 드레스룸 혹 드레싱룸의 차이점은 뭘까요? 옷장은 옷만 들어가고 드레스룸, 드레싱룸은 사람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숨바꼭질 하느라고 옷장에 들어간 거 가지고 옷장을 드레스룸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멋진 식당에서 여성들이 파우더룸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화장실 가는 것을 봅니다. 뭐 겸사겸사 음식 먹다 지워진 화장도 고치러 가겠지요.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상상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식사와 대화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우더 하면 화장품 중 얼굴에 바르는 하얀 분이 생각나시죠? 네, 그겁니다. 그러나 파우더룸 하면 분방보다는 화장하는 장소로 이해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방에다가 화장대를 두죠. 방과 파우더룸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잘한 화장품과 소품 위에 먼지가 쌓이면 일일이 닦기가 참 귀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다양한 화장 도구가 있다 보니 정리가 잘 안 되면 굉장히 방이 어수선해 보이더군요. 그러나 작으나마 드레스룸과 화장실, 샤워실과 함께 파우더룸이 가까이 구성이 되던 날부터 여성들은 귀족이나 연예인들 부럽지 않은 공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주거가 보편적인 한국에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 실내 실외 공간에 대한 새로운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집에 외부로 통하는 공간이 하나쯤 있으면 슬기로운 실내 생활이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청 헷갈려하는 세 개의 공간 이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과 저는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다음의 그림을 보시고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가 어느 곳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veranda, veranda, veranda. 아래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 층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뻥 위로 뚫린 거죠. 이런 곳에는 식물을 키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비나 햇빛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베란다입니다. balcony, balcony, balcony. 보통 우리가 베란다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발코니 확장을 많이 하시죠.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땅을 그리워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발코니에서 야채를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쪽이 막히다 보니 햇볕과 바람이 충분하지 않아서 벌레가 쉽게 생기고 야채가 자라지 않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테라스는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에 마련한 길이나 정원에 뻗쳐나온 곳으로 보통 1층의 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럽 영화를 보면 이런 테라스에서 아주 낭만적이고 여유 있는 식사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상복합처럼 만약 3층부터 주거 공간이 되어 3층에 정원을 만들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것도 베란다나 발코니보다 테라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는 알파벳은 weave의 V 입니다.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V로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이것은 승리를 뜻하는 victory의 첫 글자입니다. 이 손가락 사인은 2차 대전 영국의 윈스턴 처칠에 의해서 퍼지게 되었고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는 평화의 의미가 더해졌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는 상대방에게 손바닥을 보이면서 V 할 때만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손등이 보이도록 V자를 만든다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됩니다. 욕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시기 동안 유래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활을 잘 쏘는 영국 궁수의 손가락 2개를 자르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영국 궁수가 잘려지지 않은 2개의 손가락을 프랑스군에게 보여주는 것은 야, 넌 아직 내 손가락을 자르지 못한 형편없는 군인이야 정도의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양쌤 양성.